안녕하세요. 삶의 큰 위기를 맞이했었던 40대 여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곤 하듯 제게도 인생의 큰 고비가 찾아왔었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두 개의 불행이 동시에 들이닥쳤었죠.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제 인생의 큰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이고 가족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끼어있던 불순물을 냉정히 걸러낼 수 있었거든요. 비록 저와 같은 위긴 겪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께서도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에 학원 강사로 일하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이 좋아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생각했었죠. 시댁은 많이 가난한 편이었는데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그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도 시댁에 비해선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그냥 부모님의 노후가 대비되어 있는 정도의 평범한 집안이었기에 부모님과 남동생은 시댁의 사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남편에게 참 잘해줬죠. 사람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제 결혼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존재는 너무 좋으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자꾸만 세상이 야속하게 굴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지만 시부모님은 마음 많은 부자인 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동갑이던 시누이 대하듯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시골의 시댁에 가면 두 분은 제게 뭐 하나라도 더 시키지 않으려 동분서주하셨어요. 하나라도 더 못해주는 걸 미안해하던 시부모님이 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착했지만 저희 시누인 딱 그런 두 분처럼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새언니, 지금 집이세요? 저 잠깐만 들렀다 가도 돼요? 집안은 안 들어가고 뭐만 좀 전해주고 가려고요. 새언니 요즘 자꾸 빈혈이 오는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빈혈에 좋다는 영양제를 좀 샀는데 집에서 나온 김에 전해드리려고요. 신우인 동갑인 제가 자매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다며 절 잘 챙겨줬어요. 그런 신우이와 전 날이 갈수록 정말 사이가 가까워졌고요. 저는 남편 없이도 애들을 데리고 신우이와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고민도 허물없이 털어놓으며 정말 가족이자 친구처럼 지냈죠. 그런 신우인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우의 인생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잘 지내요? 요즘 통 연락이 없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결혼 초반엔 신우이도 심애부도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신우인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시댁에서 만났을 때도 표정이 영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심해부도 웃음은 짓고 있는데 어딘가 신우이와 사이가 소원해진 듯 보였고요. 걱정됐지만 본인이 별말을 하지 않으니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가 혼자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알아서 말하겠지 뭐. 그건 그렇고 여보.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자꾸 애들 당신 혼자만 보게 해서 미안해. 학원 인터넷 마케팅 좀 직접 해보려고. 사람 쓰면 또 돈 나가야 하잖아. 당시 제가 신우에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건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신우이가 결혼한 다음에 나가던 학원을 그만두고 직접 학원을 차린 남편 때문이었어요. 우리 애들만큼은 저처럼 힘들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요. 애들이 곧 초등학교도 들어갈 텐데 그 전에 확실히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성공하려면 위치부터 좀 좋은 곳에 잡아야 돼서 자본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장인어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빤 남편의 고개 숙인 부탁에 흔쾌히 노후 자금에서 1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셨어요. 물론 1억은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그래도 우린 자네 그 성실함을 믿네.
게다가 자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이러는 건데 부모로서 안 도와줄 이유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서방, 기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게. 꼭 성공해서 다 같이 웃자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절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꼭, 꼭 이자까지 쳐서 전부 갚을게요. 그래, 그래. 꼭 갚게. 자네가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면 우리도 아주 기쁠 걸세. 부모님은 가난에 대한 한이 있던 남편을 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 살가운 사이였으니 평소 남편을 예뻐하시기도 했죠. 그런 남편의 손주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의 마음도 크게 움직이신 거예요. 남편은 꼭 갖겠다며 눈물까지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학원을 시작한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학원을 성공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혼자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애들까지 돌보랴, 저도 정신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학원을 차린 이듬해 저도 카페를 하나 차리며 더더욱 바빠졌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던 저희 회사가 문을 닫으며 전 실직을 했었는데요. 아는 언니가 남편분의 건강 문제로 귀농을 결심하며 제게 자신이 하던 카페를 저렴한 권리금만 받고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중심 상권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오피스랑 주거 지역이 겹쳐 있어서 매출이 괜찮아. 너 이거 완전 거저 얻는 거다. 권리금도 여기 있는 장비들 헐값에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공짜나 다름없는 거야. 내가 주선이 너니까 싸게 넘기는 거야. 어? 저도 몇 번 놀러 갔던 곳이라 언니의 말은 믿을만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초기 창업 자금이 얼마 들지 않았으니 너무 감사한 기회였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카페를 인수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빴어도 전 신우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했어요. 제가 카페를 차린 지 1년 뒤 신우인 침울한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어머, 아가씨, 웬일이에요?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새언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인 얼굴이 엉망이었거든요. 입술도 터져 있고 눈가엔 푸르스름한 멍도 들어 있었고요.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신우인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 사정이라는 걸 들은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 그동안 남편이랑 계속 사이가 악화됐었어요. 새언니랑 오빤 바빠 보이고 부모님은 걱정하실까봐 차마 가족들한테 말을 못했지만요. 왜, 대체 뭐가 문제였는데요? 남편이 알고 보니까 결혼 전부터 몇 천이나 되는 빚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식에 미쳐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 저한테 걸렸을 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미리 말을 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 딱 감고 살던 전셋집을 우선 월세로 돌려서 빚을 갚아줬거든요. 처음엔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주식에 또 손을 대는 거예요, 글쎄. 빚 갚고 남은 전세금을 제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선 다 주식에 꼬라 박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심해부는 그 뒤론 대놓고 주식을 하며 신우이와 매일같이 다퉜다고 합니다. 처음에 심해부를 믿은 자기가 바보였다며 신우인 계속해서 자책을 하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사람을 잘 믿었던 신우이의 성격이 독이 됐던 거죠. 계속 돈은 없어지지. 그 인간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지. 정말 환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인간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집에 왔는데 그 인간이 제 뺨을 연거푸 내려치더라고요. 감히 어딜 찾아가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거 죄다 던져서 그 인간 완전히 뭉개버리고 짐 싸서 나왔어요. 새언니,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신우인 그놈과 살았던 3년 사이
자기 안에 독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 저도 신우이를 끌어안고 함께 흐느꼈죠. 그 착했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과격한 행동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왜 그걸 다 혼자만 끌어안고 견뎠나 싶어 안타깝기도 했어요. 아가씨, 우선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요. 아니에요, 새언니. 고시원이라도 구하면 돼요. 어차피 이 집에 남는 방도 없잖아요. 하긴 거실에서 자기도 불편하겠네요, 아가씨가. 그래도 고시원은 안 돼요. 있어 봐요. 이따 아가씨 오빠 들어오면 상의 좀 해볼 테니까. 아가씨는 아무 걱정 말아요. 아가씨 오빠도 있고 이렇게 나도 있으니까요. 내 가족은 내가 챙겨야죠. 신우인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돈도 다 잃고 처참한 신세가 된 신우일. 전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화를 냈죠. 전 신우이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 신우이에게 월세집이라도 구해주자며 상의했어요. 전세집이라도 얻어주면 좋았겠지만 남편도 저도 둘 다 창업을 한 지 그리 오래 지나진 않았을 때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요즘 서울엔 원룸도 전세로 구하려면 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신우에게 못해도 보증금 3천으로 구할 수 있는 반전세 집을 알아봐 주자고 상의를 마쳤어요. 근데 아가씨 나간 지 1시간도 넘었는데 왜 안 들어오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우이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분명 가벼운 차림으로 나갔었는데 느낌이 유달리 싸하더군요. 역시나 신우인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가씨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안 되겠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아가씨를 찾아야 돼. 생각해보니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말했던 신우이가 꽤 오래 제 손을 놓지 못했던 것도 같더군요.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경찰분들은 우리의 말을 대수롭게 넘기지 않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인 한 한강다리에서 발견이 됐죠. 신우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가씨, 진짜 내 심장 떨어지는 거 보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요, 가길. 내가 말했잖아요. 아가씨한테 나도 오빠도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요. 근데 왜 그랬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 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스스로 팔자를 꾼 제 자신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고 그런 저 때문에 새언니랑 오빠가 부담 느낄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없어져 버리자 싶더라고요. 가족끼리 힘들 땐 기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부담이에요. 왜 그딴 놈 때문에 아가씨가 삶을 포기해요. 더 악착같이 보란 듯이 잘 살아야죠. 팔자 좀 꼬인 거요? 원래 꼬인 거 풀라고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쉽게 풀어버리고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2번 다시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끌어안고 통곡하던 우리들을 보며 남편도 속상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들은 시부모님도 신우이를 안고 오열하며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죠. 너무 불안해 전 남편에게 당분간 신우일 집에 데리고 있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거실에서 잤고 저와 신우이가 안방을 함께 썼죠.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봐서 신우이가 최대한 받아낼 건 다 받아내고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건 좀 훗날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신우인 살던 집의 보증금을 포함한 약간의 재산을 모두 가져오고 그놈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나마 괜찮은 분이었던 신우이의 시부가 대신 위자료를 주셨던 거죠. 당연히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아가씨, 내일은 오늘보다 한결 더 괜찮은 나날이 될 거예요. 한편 전 매일 밤 우울해하던 신우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줬습니다.
우울증이 생각보다 심각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신우이가 제발 기운을 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신우의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아지지 않아 전 신우를 데리고 시간을 쪼개어 직접 정신과까지 다녔죠. 아가씨, 전부터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죠? 좋아하는 걸 해보면 기운이 좀 날 거라고 하던데, 어, 베이킹 같은 거 배워볼래요? 아니다, 그냥 배워요. 재미없으면 그때 가서 그만둬도 되니까 우선 뭐라도 해봐요, 우리. 만약에 재밌으면 아예 우리 카페에서 같이 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직접 빵을 만드는 카페가 대세라길래 우리 카페도 제빵을 한번 시작해볼까 했었거든요. 아가씨는 빵 만들고 저는 커피 팔고 너무 좋겠죠? 신우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전 신우일 제빵학원까지 직접 데려가 등록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서서히 치유가 됐던 신우인 더 이상 정신과 상담을 가지 않아도 됐을 만큼 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런 신우인 제가 희망했던 대로 정말 저희 카페에서 일까지 하기 시작했죠. 새언니,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저 이렇게 빨리 다시 웃지 못했을 거예요. 이혼 소송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도 다 새언니 덕분이고요. 정말 감사해요. 신우인 저희 집에서 돈을 모아 작은 집을 구해 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신우의 집을 자주 찾아가 신우의 살림을 살펴주곤 했고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제가 신우일 2번이나 살린 거라며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도 점점 안정을 찾고 제 카페도 전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베이커리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반응이 더 좋아졌던 거죠. 게다가 처음엔 지지부진했던 남편의 학원도 점차 잘 되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노력과 유능한 강사들도 많이 고용한 것이 빛을 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김치찌개 끓였어. 고기도 볶아놨고. 얼른 와. 아유, 지겨워. 돈도 많이 버는데 맨날 궁상 맞게 찌개 볶음밥. 나 그냥 밖에서 스테이크 먹고 들어갈게. 돈이 생기면 사람도 변한다더니 그 착한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저는 변한 것이 없었는데 남편은 평범하게 근검절약하던 절 궁상 맞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남편은 허구한 날 혼자서 비싼 음식만 골라 외식을 하고 들어왔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할 때도 있었지만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술 마시기 불편하다며 남편은 주로 혼자 혹은 지인들과 만나 외식하길 좋아했죠. 옷과 시계, 신발 모두가 명품으로 바뀐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어느 날엔 말도 없이 차까지 외제차로 바꿔왔더라고요. 뭐 그래요. 돈 많이 벌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남편은 그 정도까지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성공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이렇게 허세를 좀 부려줘야 잘 나가는 학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법이라며 사치를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버는 것보다 좀 무리를 했으니 다른 가족들 챙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사치는 딱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이었을 뿐 양가나 저 아이들에겐 지갑을 잘 열고 싶지도 않아 했죠. 난 고사하고 애들이랑 양가 부모님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부모님 덕에 학원도 차릴 수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당신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학원 차리고 싶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게 애들을 위한 거야? 그냥 당신 배만 불리려고 했던 거지. 지금보다 더 잘 되면 당연히 나도 가족들 챙기겠지. 내가 말했잖아. 이건 겉으로 더 잘나게 보이게 하기 위한 투자라고. 그리고 솔직히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 피나게 노력해서 성공시킨 건 나잖아. 그럼 이 정도 보상은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가장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양심 좀 챙기라고 그렇게 닥달해도 남편은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다.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모아서 갚으려고 그러는 거다 하는 말로 차일필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날벼락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더군요. 당시 전 점점 계단 몇 개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걸 느꼈었어요. 갑자기 심한 피로감도 몰려오고 얼굴도 붓고 식욕도 뚝뚝 떨어져 살도 빠졌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선 제 신장이 거의 멈춰 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말기 신부전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저, 전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었는데 말기라고요? 정기검진만으론 이 정도의 만성 신부전은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진단을 받아요. 환자분은 지금 신장 기능이 7% 이하입니다. 바로 응급 투석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를 안정시키면서 투석을 병행하고 동시에 이식 준비를 시작하셔야 해요. 지금으로선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제 상태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정도로 심각할 거라곤 예상도 못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저는 바로 입원을 해야 했어요.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두 아이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계셨던 친정 부모님께 잠시 맡기면서요. 집에 통 붙어있질 않던 남편에겐 애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마냥 손 놓고 기증자 나타나기 기다렸다가 큰일 나기 십상이라던데 이걸 어쩌면 좋으니. 우린 고령에다 질환도 있어서 공여자론 적합하지 않다더구나. 친정 식구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맙게도 남동생은 제게 신장을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동생은 결국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동생도 질환이 몇 개 있었던 거죠. 당시 전 신장 이식이 아니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동생이 부적합 판정을 받자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그 시골에서 서울의 병원까지 오셨던 시부모님까지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경대위엔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여? 지 마누라가 아픈데도 걔 너한테 신장 주겠다는 소리 안 하디? 노하신 시부모님의 말씀에 전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말기 신부전이란 사실을 알렸을 때도 걱정은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뒤에도 병원엔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자기 신장을 달라고 조르기라도 할까봐 그런 것 같았죠. 설마 이제 인생 피기 시작한 나한테 신장 떼어달라고 할 생각은 아니지? 아무리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졌어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인데 난 절대 안 돼. 솔직히 우리가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절절한 사이도 요즘 아니잖아.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난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신장이야 주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냉정한 말을 한답니까? 정말 정이 뚝 떨어지고 서럽기도 너무 서러웠죠. 제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신우인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그 순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 신우인 며칠 뒤 제게 와서 아주 충격적인 말까지 해줬어요. 새언니, 진짜 기가 막혀서. 오빠요, 이경대 그 인간 요즘 글쎄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애들은 자기 처가에 맡겨놓고 언니는 입원시켜놓고서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왜요? 뭔데요? 그 개자식이 글쎄 밖에서 바람 피고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 더 뭐라고 하려고 집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분명히 안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오빠가 절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분명 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사람 써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인간 자기 학원에 영어 배우러 다니던 직장인 유부녀랑 3달쯤 전부터 그렇고 그런 관계로 발전했었대요.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돈 때문에 변했다고 한들 바람을 피울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신우야 시부모님도 남편은 예전부터 여자엔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고, 적어도 여자 문제로 제게 불편한 일을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믿은 게 아니라 여자는 남편의 관심사와는 멀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전화를 걸어 바로 남편을 병원으로 호출했습니다. 당장 안 오면 제가 환자복 입고 학원으로 쳐들어갈 거라고 했더니 일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오긴 오더라고요. 신우인 제 옆에 앉아 남편을 가만 안 두겠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고요. 남편은 신우이가 뒷조사로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다 밝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피식하고 웃지 않겠어요? 웃어? 자기 아는 병원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당신 그 여자 집에까지 끌어들였더라? 네가 사람이야? 어? 그냥 안 그래도 어떻게 갈라서나 했는데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준 느낌이어서 그래. 그래, 나 바람 피우고 있었어. 당신하고 사는 게 좀 지겹더라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잔 당신보다 나이도 4살이나 젊고 애도 아직 안 나온 여자라 몸매도 쭉쭉 빵빵이야. 뭐 유부녀인 게 좀 흠이긴 한데 눈치 봐서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고. 뭐? 그래서 그 유부녀한테 눈이 돌아서 진즉부터 나랑 이혼하려고 그랬다고?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불장난으로 만났는데 당신 이대로 있다간 언제 하늘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렇게 오늘 내일 하는 당신이랑 계속 부부로 있느니 얼른 탈출해서 나도 새 인생 찾고 싶더라고. 고장난 고물참 버리고 새 차로 갈아타야지. 그 여자 만나보니까 상큼한 것이 점점 새로운 사랑에 빠진 느낌이더라. 당신 살아있을 때 이혼해야 애들도 처가에 떠맡기기 편하니까 언제 말해야 하나 계속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 근데 마침 윤희재가 내 입으로 말하는 수고를 덜어줬네. 남편은 비열한 표정으로 오늘 저 세상으로 갈지 몇 년 뒤에 갈지 아무도 모를 제 옆에 붙어 있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리기보단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제게 공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미 절 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나지도 않는 힘을 애써 끌어올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아. 언제 나한테 평생 은혜 갖고 살 거라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부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학원 시작도 못했을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그건 그냥 장인 장모님 나 주신 거지. 아, 내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다 내가 잘해서 얻어낸 대가고 그동안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렸잖아. 아, 그 정도면 됐지. 그리고 원래 사람 마음은 다 변하는 거야. 당신 인생 망했다고. 아, 나까지 망할 수는 없잖아. 그래, 당신이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나도 잘 알았어. 안 그래도 당신 신장 탐내지 마라 어째라 할 때부터 나 진즉에 당신이랑 갈라서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당신 가만히 둘 줄 알아? 그 여자 직장에도 집에도 다 폭로하고 당신이 한 짓 인터넷에도 다 까발려 버릴 거야. 수강생이랑 바람 피우는 원장 있는 학원 아무도 가지 말라고. 당신 말대로 언제 갈지 모르는 목숨인데 내가 지금 뭐가 무섭겠어? 에이, 그러지 마. 그 여자야 뭐 당신이 알려서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나 돈 잘 벌잖아. 근데 내 학원까지 망하게 되면 애들은 어떡할 건데? 물론 애들을 내가 데려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장인 장모님께 애들 양육비 들어가게 하려면 내가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도 애들 옆에 없을 텐데 내가 그런 생각도 없이 당신한테 이렇게 세게 나왔겠어? 그러니까 괜히 아픈 몸으로 헛수고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만 해줘.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알았지?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이혼?
이혼은 당연히 할 거야. 하지만 나도 절대 호락호락하겐 못 해주지. 당신은 내가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 난 당신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절대 눈 못 감아. 어떻게든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악자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게 내가 살아남으면 당신 인생은 종칠 줄 알아. 알았어? 그 뻔뻔한 면상을 납작하게 짓뭉개 줄 테니까 각오해. 저는 그 비열하게 짝이 없는 놈에게 경고를 알렸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저 인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길 인내심 있게 기다렸던 신우인, 우리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 그놈 뺨따굴 마구 날려버리더라고요. 넌 앞으로 내 가족도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의 수치야, 이 쓰레기야. 넌 세연이가 못하면 내 손으로도 아주 인생 망하게 해줄 거야. 알았어? 아주 전부터 둘이 환상의 짝꿍이지? 그래, 어디 그래 봐라. 나한테 너 없어도 부모님이 있거든? 아무리 날 괘씸해하셔도 평생 가난하게 사신 두 분이 돈 잘 버는 날 택하시겠지. 설마 널 택하시겠냐? 남편은 뺨을 문지르며 신우이를 한번 쏘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긴 했는데요.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미 제가 입원할 때부터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것 같았죠. 그리고 신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바로 서울로 올라와 남편을 찾아가서 응징을 해주셨다더군요. 두 분은 제게 달려와 그놈 대신 흐느끼며 사과를 해주셨죠. 내가 빗자루 들고 아주 아작을 내주었다. 뭐? 돈 잘 버는 아들 잃고 싶냐고? 없는 놈이 돈을 만지면 괴물이 된다더니 그놈이 딱 그 짝이 됐어. 어디 돈 좀 번다고 그걸로 부모를 회유하려고 들어. 나랑 네 시엠이 두 번 다시 그놈 안 보고 살 거다. 우리가 그 썩을 놈 대신 사과 마엠이야. 정말 미안하다. 시부모님은 그놈의 예상과 달리 끝까지 올곧고 선한 분들이셨던 겁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동생도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놈에게 전화해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그놈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며 일을 가셨죠. 한편 그 소동이 있은 지 이틀 뒤 신우인 다시 병원으로 찾아와 가만히 제 손을 잡고 놀라운 말을 해주더군요. 새언니, 새언니 동생분이 부적합 판정 받았을 때 다들 너무 크게 실망하신 것 같아서 미리 말을 안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뒤에 새언니한테 제 신장 드리고 싶어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네? 검사를 받았다고요? 네. 혹시라도 안 맞는다고 나오면 괜히 희망 드렸다가 또 빼앗는 것 같아서 오빠 앞에서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오늘 검사 결과 받았어요. 새언니한테 제 신장 드릴 수 있대요. 제가 새언니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바로 달려왔어요. 신우인, 제 동생이 부적합 판정이 난 이후 저 모르게 공여자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곤 자신이 절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제 손을 잡고 흐느끼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갈등이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염치가 있지 엄청난 미안함도 함께 몰려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신우인 그런 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아가씨, 전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안 받는다고 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 생각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새언니야말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절 살려주신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제가 새언니 살려드릴 차례예요. 저 새언니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새언니. 우리 꼭 같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경대 그 인간 보란 듯이 아주 잘 살아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정말 잘된 일이라며 오열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우이를 얼싸안기까지 하며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셨고요.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자신의 딸의 희생이 덧대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신우이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수술 후 회복까지 잘 맞춰 퇴원할 수 있었답니다. 저보다 먼저 퇴원했던 신우인 제가 퇴원한 날 병원까지 와줬는데요. 다행히 그동안 신우의 건강이 더 회복된 것 같아 너무 다행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해줘서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난 아가씨가 뒤늦게 무슨 문제라도 발견될까봐 매일 노심초사했었어요. 나 때문에 아가씨가 아프면 안 되니까요. 에휴, 우리 세원이는 은근히 울보라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도 고맙다고 아프진 않냐고 그렇게 울더니만 정 괜찮으니까 세원이도 얼른 건강 마저 회복할 생각이나 하세요. 저는 저희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에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할 것 같았고 애들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전 한동안 친정에서 회복에만 집중했죠. 그놈도 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철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제가 잘못되기만 바랐을 텐데 생각처럼 안 돼 똥줄이 탔겠죠.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된 어느 날, 전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나야. 들었지? 나 아가씨 덕에 살았다는 거.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해? 내가 살아나면 당신 납작하게 뭉개줄 거라는 거. 어디 한번 각오해봐. 아니, 뭐 진짜 우리 학원 뭐 망하게 하기라도 하려고? 당신 애들 양육비 안 받을 거야? 어차피 당신은 법이 정해주는 양육비는 따박따박 줘야 할 건데 뭐가 무서워? 무엇보다 애들한테 나도 쭉 옆에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당신 수중에 돈도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학원 벌이가 막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사치도 카드 알바 엄청 긁고 다닌 거더만. 그런 당신한테 조용히 이혼해주는 대신 막 몇 억씩 받아낼 수도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닌 이상 난 별로 아쉬울 것도 없어. 솔직히 애들은 내가 벌어서 키우면 그만인데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절대 못 보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 무조건 받아낼 거라고 따로 소송도 거신다더라. 소송? 아니, 그냥 주신 걸 가지고 무슨 소송이야. 우리 아빠는 분명 갚으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자꾸 그냥 주셨대. 당신이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다고 우리 아빠한테 문자 몇 번이나 보냈었지? 그거랑 아빠가 당신 통장으로 돈 보내주셨을 때 기록도 다 남아있어. 어디서 도둑놈이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우리 아빠 돈도 이자 쳐서 갚을 준비 단단히 해라. 어? 아니 여보. 나 진짜 학원 망하면 그 양육비마저도 못 받을 수도 있어. 또 망하면 장인어른 돈 어떻게 갚으라고? 양육비를 못 받는 것보다 너 떵떵거리고 사는 게 더 꼴보기 싫으니까 잔머리 쓸 생각 하지도 마. 그리고 우리 아빠 돈? 그걸 왜 못 받아? 재산 분할할 때라도 그만큼 더 받아내면 그만이지.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끊는다. 이 쓰레기야.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돌아왔던 겁니다. 아빤 제 말처럼 그놈에게 정말 소송을 거셨어요. 저 또한 그놈에게 이혼 소송부터 걸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신우와 함께 그 상간녀를 찾아가는 일이었죠. 이젠 완전히 터프녀가 되어버린 신우인 그 여자를 보자마자 자기 옷 빨개 했듯이 뺨을 날려버리더군요. 우리 새언니가 안타깝게도 아직 누구한테 손댈 만한 힘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대신 복수해주는 거야, 이 더러운 여자야. 저는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던 그 여자에게 다가가 으름장을 놨습니다. 야, 유부녀가 겁도 없이 유부남을 건드려? 너 이혼하고 그 인간이랑 살려고 한다며? 근데 어쩌냐? 내가 그 인간 학원 쫄딱 망하게 할 건데.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자기 학원 수강생 꼬여내는 더러운 인간이 그 학원 원장이라고 소문만 짝 내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거기에 학생들도 많잖아. 학부모들이 가만두겠어? 바로 폐업각이지. 죄송합니다. 사실 저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한 건데
돈이 없어지면 그런 나이만 많은 인간을 왜 욕심내겠어요? 그래? 속물이란 말이 잘 통하네. 그놈은 아직도 사랑 타령하고 있던데. 그럼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아주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차버려. 그럼 내가 너희 집이랑 직장엔 안 알릴게. 정말요? 네, 당장 헤어질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병 걸린 아내를 두고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던 놈이나 돈만 보고 그딴 놈을 만났다가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바로 꼬리를 잘라내버리는 그 여자나 말이죠. 그 뒤 상간년 정말 그놈을 비참하게 버려버린 모양이에요. 그제야 남편이 슬그머니 친정까지 찾아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거든요. 여보, 그 내가 다시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정신 나간 놈이었던 것 같아. 난 사실 당신밖에 없었는데 그 불려가 하도 날 꼬시는 바람에 잠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어제서야 퍼뜩 정신이 들더라. 그래서 바로 그 여자 정리하고 당신한테 싹싹 빌려온 거야.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잖아. 우리 혜준이랑 영서 생각해서라도 못난 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기가 막혀서. 당신도 알지? 되돌리겐 당신 너무 멀리 갔다는 거. 그리고 당신 누굴 차? 내가 그 여자 만나서 당신이랑 안 헤어지면 상간인 거 싹 다 까발리겠다고 겁박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차였을 거면서 어디서 새치열을 놀려? 추하게 시리. 당신이? 그래. 뭐? 용서? 내가 제발 빨리 눈 감기만을 바란 인간이랑 내가 미쳤니? 다시 살게?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왜? 당신 부모도 동생도 다 당신이랑 연 끊겠다고 하고 그 여자까지 떠나니까 끈 떨어진 연신세 된 게 서러웠어? 꼴에 외로운 것도 싫은가 보지? 게다가 학원 망하는 게 무섭게 무서웠나 봐. 야,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애들도 13, 12인데 당신이 얼마나 역겨운 인간인지 모를 리가 있어? 당신 보는 애들 눈빛 좀 봐. 경멸이 잔뜩 담겼잖아. 쟤들까지 버리려고 했던 인간이 어디서 애들 아빠란 말을 입에 담아? 저였으면 문을 안 열어줬겠지만 처음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갔던 건 저희 아들이었어요. 애가 얼떨결에 문을 열어줘서 그놈이 친정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놈은 자신을 차갑게 보고 있던 아이들의 눈을 보더니 흠칫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놈을 쫓아내버린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빤 그놈 얼굴을 보니 도저히 화를 억누를 수 없었던 건지 거실에 있던 효자손을 집어들곤 그놈에게 마구 휘두르셨죠. 내가 오늘 효자손한테 이름값 하게 해줘야겠다. 네 놈을 신나게 두들겨주면 이놈이 나한테 효자 노릇하는 거 아니겠어? 이 칼기각이 찢어버릴 놈 같으니라고. 맛 좀 봐라. 우리가 네 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그렇게 그놈은 효자손 맛을 몇 번 보곤 쫓겨났습니다. 한편 전 상간역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집 남편이 불쌍해서라도 절대로 그 여자의 실체를 숨겨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전 남편이 비참하게 차였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전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소장을 그 여자의 직장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남편 연락처를 알아내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해버렸죠. 당연히 그 집도 저희 집처럼 풍비박산이 났고 나중에 그 집 남편이 고맙다고 연락하며 말해주길 그 남잔 상간녀의 직장에도 직접 찾아가 이런 여잔 잘라달라고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진짜로 잘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그렇게 그 여자의 인생에 큰 회방을 놓았습니다. 억울했는지 그 여잔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요. 저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바로 차단을 해버렸죠. 대화를 섞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한편 남편은 저희 아빠의 돈만은 끝까지 갚지 않으려 애를 쓰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법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할 때 아빠가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려고 했던
그놈에게 빌려준 돈과 그 원금의 돈을 빌렸던 6년간의 이자까지 다 쳐서 싹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희 아빠가 그냥 주신 돈이라고 우겼지만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증인을 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됐죠. 게다가 제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줘야 했기에 사실상 남편이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양육비를 끈질긴 투쟁 끝에 일시불로 받아내는데 성공했거든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애들 아빠가 아닌 제 편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 한다고 말한 일이잖니. 그건 마땅히 사돈 어른께서 돌려받아야 할 돈이고. 오죽했으면 시부모님이 그런 증언까지 해주셨겠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놈은 어디 가서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죠.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전 마지막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놈에 대한 실체를 전부 폭로해버렸어요. 혹시 이혼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저는 법에 걸리지 않게끔 교묘하게 남편의 학원이 어딘지도 다 까발렸습니다. 원래 자극적인 소문은 더 빨리 퍼지는 법이었기에 제 글은 삽시간에 이곳저곳 퍼져갔어요.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도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전 남편의 학원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소문이 부풀려져 상습적으로 원장이 수강생을 꼬신다는 소문이 나서 점점 망하다 폐업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한적한 지방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얼마 못 가 거기도 잘릴 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술만 퍼마시며 폐인이 되어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의 초라한 근황을 듣고 정말 통쾌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들 제가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동안 절 버려버렸던 그 인간에 대한 동정심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다음 주말에 윤이랑 같이 애들 데리고 두 분 뵈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 왜는요? 애들도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 하고 저도 두 분 보고 싶어서 그러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여전히 전 남편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시댁 식구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식을 끊어내고 며느리 편을 들어준 시부모님도 절 살려준 시누이도 보지 않고 살기엔 모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날 때마다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하시더군요. 저와 시누이는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마당에 아가씨, 세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긴 것 같아 지금 우린 서로 이름을 부르며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도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시누이는 뜬금없이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문득 다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치, 아이 내가 더 고맙지. 내 목숨도 살려주고 나 대신해서 나 상처 준 사람들 다 응징도 해주고 우리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이 우정 평생 변치 말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친정 부모님도 저희 아이들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동생도 올케와 함께 자주 찾아와 저희 애들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해 주더라고요. 그저 너무 고마울 따름이죠. 비록 남편이었던 사람은 최악이었지만 그놈이 아니어도 이렇게 제 곁엔 좋은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이 잔뜩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모두에게 마음의 빚을 갚으며 전 앞으로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어디선가 그러더라고요. 배신은 한때인 것 같지만 그 업보는 평생에 걸쳐 되받게 된다고요. 배신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의 인생에 시련이 닥쳤을 때 함께 감내하는 것보단 외면하는 게 당장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제 전 남편처럼요. 하지만 그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수준 낮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그 순간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진 평생 기억에 남으니까요.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고 얕은 이기심에 이리저리 휘둘려 산다면 결국 그 삶은 외롭고 초라하게 마무리될 것임을 제 전남편과 같은 사람들에게 꼭 경고해주고 싶네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